자, 이번 시간에는 가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논리적 접근이라고 할 적에는 연역법과 귀납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또는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에 좀 더 명확한 접근을 위해서 조작을 한 다음에 하나를 이렇게 검증, 관찰, 실험에 가는 이런 절차를 갖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가설을 시작점으로 해서 접근하는 연역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더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의 관찰로부터 시작해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공통점을 보통 경험의 일반이라고 합니다만,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 원리를 창출해내는 것은 귀납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의 개념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 변일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 변일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을 변인들 간의 관계, 또 이게 보면 변인들 간에 무수히 많은 변인들이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특히 가장 간결한 변수만을 가지고 최대한의 소위 파급 효과를 찾아내는 과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이게 변인들 간의 관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린 잠정적 결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이다, 또는 둘 이상의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추리를 문장화한 것이다. 둘 이상의 변일 간에 그랬지만 어쨌든 간략화 또는 간명화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린 잠정적 결론이자 관계를 문장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가설이라는 것은 하나만 설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연구에서는 실행 가설을 사용해서 하나를 보통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실험 연구에서는 연구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연구 가설과, 바로 이 연구 가설과는 정반대로 설정해서 내린 영가설, 귀무가설, 0으로 돌아가는데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영가설과, 만약에 영가설이 채택되지 못할 때 채택할 것으로 전제하여 설정한 대립가설, 이렇게 세 가지 가설이 설정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 보통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두 개 이상이 설정이 된다. 특히 대표적으로 실험 연구에서는 영가설과 대립가설과 또 연구가설 등이, 이런 것처럼 가설은 하나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설의 문장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쭉 읽어보시되, 가설의 조건을 봤습니다. 가설의 조건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설은 두 변인 간의 관계로 서서 진술한다. 사전에 설정하고 간단 명료하게 진술한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도록 진술한다. 범위가 한정되어야 합니다. 가설은 범위가 한정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설이라고 할 적에 논리적 접근에 그걸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설은 이 범위가 한정되어 적당한 시기에 변경 가능해야 된다. 가설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설은 과거형으로 해서 안 되고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그리고 또 하나, 가설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가설은 간결 명료하게 진술하는 것처럼 아주 여기 보면은 간결한 논리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러면 개념을 개량화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설과 같은 일반 원리에 대하여 이 원리나 법칙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하나하나의 실험 또는 관찰, 검증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일반 원리나 일반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조작화를 하면서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검증하고 실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소위 온대기후구에 존재를 합니다. 온대기후구에 존재하기 때문에 요즘에 열대화 현상에 의해서 더위가 많이, 온도가 높아졌고 기간도 길어졌다,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본다면 사만사온이라는 겨울 날씨도 특징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보면은 봄에는
꽃이 핀다. 하나의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래, 봄에는 꽃이 핀다. 누구나 압니다. 물론 겨울에도 피고 뭐 사시사철 다 피는 꽃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꽃은 피는 것은 일반적으로 봄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겨울에도 봄의 조건을 구비하면 너무 길어졌군요. 자,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봄의 조건을 구비한다면 겨울에도 꽃이 필 것이다. 이라고 이 가정문을 썼습니다. 봄의 조건만 구비해 준다면 겨울에도 꽃이 필 것이다. 겨울에도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설,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검증해 갑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봄의 조건을 구비한다면 겨울에도 꽃이 필 것이다. 겨울에도 꽃을 피게 할 것이다. 라고 가설적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개념적 정의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절의 모습. 그런데 꽃이 뭐야? 무엇이 꽃이에요, 꽃? 무엇을 꽃이라고 합니까? 라고 해서 이런 그 꽃이란 단어의 추상적 이런 개념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화하기 위해서 장미도 가져다 놓고 칸나도 가져다 놓고 글라디올라스도 가져다 놓고 수없이 많은 호박독도 수없이 많은 곳을 가져다가 실험을 합니다. 하나하나. 그래도 한겨울에도 봄의 조건을 갖춰주고 겨울에도 정말 장미도 피는지 칸다도 피는지 글라디올라도 피는지 사루비아도 고는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겨울에도 봄의 조건만 갖춰진다면 꽃이 피더라는 것이 입증됐어요. 바로 이렇게 과학화를 위하여 논리적으로 일반 원리나 일반 법칙에 근거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하나하나를 이렇게 실험, 검증, 관찰해가는 이런 접근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접근을 연역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연역법. 그런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실험, 검증을 하다 보니까 꽃은 피는데 피는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양파처럼 둥근 뿌리를 가진 꽃과 실뿌리를 가진 꽃, 두꺼운 잎을 가진 꽃과 엷은 잎을 가진 꽃, 또 여러 갈래로 갈라진 잎을 가진 꽃과 아니면 단잎으로 한 잎으로 이렇게 생긴 잎을 가진 꽃, 이 꽃들마다 뭔가 꽃은 피는데 다른 모습으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면서 기절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검증을 통해서 소위 공통점을 찾아놨습니다. 이 공통점을 경험의 일반화라고 합니다. 경험의 일반화. 공통점이 추출됐어요. 이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원리나 법칙을 정리한다면 바로 이런 접근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접근을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했던 거였어요. 귀납법.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어도 가설을 설정할 적에는, 물론 이 오른쪽에 가설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가설을 설정할 적에는 5번에 있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만4원의 북반구 중위도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온도가 천년 만년이 이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다는 것들 전제로 해서 7번에 있는 것처럼 적당한 시기에 변경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고 계량화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한 계량화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가설의 종류가 나와 있지요. 가설의 종류. 아까 우리가 미리 말씀드릴 때 가설의 종류를 되게 가설은 하나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현장 연구는 주로 실행 가설을 사용하지만 실험 연구에서는 특히 여러 개의 가설이 같이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연구 가설, 연구 논문의 연구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가설. 또 그런가 하면 이 연구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반대로 되돌려 놓고 설정한 연가설. 연가설이 기각되었을 때 채택하기로 전제하고 채택할 것으로 전제하여 설정해 놓은 대립가설, 이런 가설들이 동시에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은 하나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연구 가설했습니다. 연구 가설.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 대답이지만 연구 결론이죠. 연구 결론.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입증되기를 기대하는 예상이나 주장하는 내용. 연구자가 주장하는 내용. 근데 연구 결론입니다. 연구 결론을 연구 가설이라 하고, 사실은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그 자체를 그냥 가설로 설정하는 것은 연구 가설입니다. 그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연가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가설. 여기 보면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연구 가설이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진술한 실험적 가설 또는 과학적 가설이라고 합니다. 과학적 가설. 이게 연구 결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연가설은 뭐냐? 연가설. 당연히 우리가 연구라고 할 적에는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더라. 연구를 했는데 실험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종속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헛돈 쓰는 것이고 헛심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연구나 실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연구라고 하는 실험과 마찬가지로 실험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이 증명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연구교, 그 때문에 연구 결론은 또는 연구 가설이라는 것은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거꾸로 뒤집어 놓고 제로로 만들어 놓고 한자로 쓰면 무로 되돌려 놓고 귀무라고 합니다. 무로 되돌려 놓고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없다고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통계치 간의 차이가 있다고 결론이 났을 때, 두 통계치 간의 차이가 있다고 결론이 났을 때, 이게 바로 연구 결론입니다. 연구 결론. 이에 대하여 두 통계치 간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세워. 두 통계치 간의 차이가, 두 차이의 통계치 간의 관계가 없다는 가설. 이게 바로 연가설이 되겠어요. 만약에 그 가설이 맞으면 연구 결론은 틀린 것이고, 만약에 그 가설이 부정되면 연구 결론이 맞다라고 보는 두 통계치 간의 또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려보는 가설을 연가설, 귀무가설, 당초가설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반드시 연구를 하면, 어떤 실험을 하면 그 연구의 결과가 그래서 두 변인 간의 관계는 분명히 있다고 연구 결론이 나올 거예요. 연구 결론이 없다면, 실험 결과가 안 나왔다면 그건 그야말로 쓸데없는데 시간, 노력, 비용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연구자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변인 간에, 두 통계치 간에 관계가 있다고, 두 통계치 간에 뭔가 차이가 있다고 연구 결론이 났을 때 거꾸로 뒤집어 놓고 두 통계치, 두 변인 간에 관계가 없다고 가설을 세우고, 연가설을 세우고, 그 두 변수나 통계치 간에 관계가 없다는 가설이 맞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연구 결론이 틀린 것이 되잖아요. 그 두 통계치나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는 가설을, 연가설을 세웠는데 그 연가설이 맞으면 연구는 틀린 거예요. 연구 결론 틀린 거죠. 그러면 연구 논문지를 찢어버리고 연가설을 채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없다는 연가설을 세우고 접목을 시켜봤더니 두 통계지 간의 차이가 있다.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뭐가 맞는 거예요? 연구 결론이 맞고 연가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날은 그야말로 한번 소맥 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술 한잔하고 막 기분 좋게 한잔 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가설은 틀렸기 때문에 폐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폐기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설이 맞으면 연구 결론을 폐기하기로 하고, 그걸 연가설을 수인하면서 연구 결론을 폐기하고, 연가설이 틀리면 연구 결론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연구 논문을 인쇄하기 시작하면서 연가설은 폐기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영가설의 설정것은 기각을 전제로 설정합니다. 제발 영가설을 설정하면서 자기 연구 논문을 검증하는데 계속 꿈에서도 나와. 제발 이 연구 결론, 저도 이게 논문을 쓰고 마지막에 검증을 5차 심사, 6차 심사를 가면서 검증을 받는데 꿈에서도 나와. 혹시나 이걸 가지고 나는 찾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지 않을까. 막 이런 그 두려움에 막 떨고 잠을 못 자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제발 꿈이 있다면 내 연구 결론이 맞아야 된다. 영가설이 틀렸어야 된다. 영가설이 제발 틀려서 버려져야 된다. 제발 영가설이 틀려서 기각돼야 된다. 라는 것을 염원하면서 잠을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가설의 설정, 목적은 영가설이 틀려서 버려지기를 염원하는 것을 이렇게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각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일명 귀무가설 또는 원가설 또는 당초가설이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대립가설도 있습니다. 대립가설. 만약에 대립가설이라는 것은 영가설을 설정했을 적에 영가설을 설정하면서 같이 설정합니다. 만약에 영가설이 틀려서 영가설이 기각된다면 채택할 것을 전제하여 설정한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하는데 대립가설은 거의 연구가설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가설의 대립되는 가설로 영가설이 거짓일 때 채택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가설. 영가설이 거짓일 때, 즉 기각되었을 때 영가설이 틀려서 기각되었을 때 채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설정하는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보통 연구가설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 종종 연구가설과 동일시된다 이런 말은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가설은 하나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 소위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면서 수정 가능해야 되고 또 이것은 반드시 여기 나오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수정, 고정 분류는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꼭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가설의 평가 기준 가볍게 검증 가능성, 또 말하자면 경험적 입증 가능성, 이론과의 연관성, 간결 명료성, 수량화, 일반화, 한정성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측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과 척도는 한 묶음으로 지금 제가 해놨습니다. 한 묶음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측정이라고 제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측정과 유사한 개념으로서는 측정과 유사한 것은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보통 테스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테스트. 알아보는 활동. 알아보는 활동을 검사라고 합니다. 뭔가를 알아보는 활동, 테스트. 그에 비해서 이와 유사하게 혼용하는 거가 측정, 미저먼트, 영어 할 때는 미저먼트가 있어요, 측정.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결과를 수치화하는 것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명확하게는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수량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양적 연구, 수량화가 아니라 해석의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질적 연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측정이라는 어떤 검사 결과를 수치화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당연히 양적 연구에서 측정을 합니다. 양적 연구. 이 수치로 검사 결과를 수치화한 것을 우리가 측정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측정치. 그리고 이 또한 혼용하는 용어가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에발류에이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발류에이션. 이것은 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이거 밸류가 들어갔지요? 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가치 판단을 평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렇게나 이게 용어는 혼용되고 있지만 반드시 차례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의 확대의 개념이나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총평이 있습니다. 총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환경과의 관계에서 평가를 해보는 것을
총평이라고 합니다. 물론 총평까지는 거시적 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테스트라든지 측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하는 용어는 다 흔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측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10개의 문항을 10개의 문항으로 얼만큼 공부했는지를 알아봤다. 즉 그것은 시험을 봤다, 아니면 테스트를 해봤다, 검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채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측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0문항을 내줬더니 그중에 7개가 맞았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더니 70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검사를 또는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 10명인데 10명이 모두 70점이 나온 거예요. 7개. 다 똑같은 번호를 맞은 건 아니지만 어제는 묘하게 전부 7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작년부터 사회복지 조사를 공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학과를 입학한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묘하게 7개를 맞았고 그걸 측정을 했더니 70점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70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건 뭘 하다는 거예요? 평가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측정이나 이런 단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측정이라고 할 적에는 검사나 테스트 해본 결과를 숫자의 개념으로 바꿔놓은 것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측정에서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측정은 measurement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 개념을 계량화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주로 양적 연구에서 추상적 이론 세계와 경험적 세계, 추상적 이론적 세계와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측정, 수치나 기호를 부여하는 이런 과정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측정이라고 하는 측정. 우리가 보면 측정이라 할 때 4번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고. 측정이라고 하는 결국에 검사 결과의 수치화라고 간략하게 적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서 측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척도의 개념이 나왔지만 척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측정의 도구, 그냥 여기 측정 도구이다 되어 있죠. 뭐 문장 길게 되어 있지만 측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척도라고 합니다. 또 지표가 나와요. 지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측정 수준 2006년부터 이제 출제가 되어서 적어놨습니다만은 이 측정은 목적을 가지고 올 때 어떤 목적으로 측정을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그 검사 결과를 숫자로 바꿔놓느냐라는 것인데 목적을 가지고 명목 측정, 서열 측정, 동간 또는 같을 등 같을 동 그러니까 등간 측정, 비율 측정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목 측정이라고 하는, 명목 측정 너무 또 길게 나왔잖아요. 명목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 측정은 범주와 차이점과 유사점이나 범주화하는 것을 명목 측정이라고 합니다. 명목 측정. 여기는 주 목적이 어디서 분류에 있는 거예요. 분류를 우리가 이것을 유목화라고 한다고 했죠. 유목화. 그렇죠. 분류할 줄 안다. 우리가 생애 주기를 배웠을 때 인행사에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를 보게 되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즉 초등학교 단계 정도가 되면 적어도 불변성의 개념인 보존의 개념이 터득돼야 된다. 보존의 개념인 불변성의 개념이 터득이 되면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의 개념이 설정이 되면서 세부적으로 분류 또는 유목화의 특징도 알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특히 이 구체적인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 적어도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해서 범주화해서 끼리끼리 해서 묶어놓을 줄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등학교가 됐는데 그런 보존의 개념이나 또는 뭐 분류, 서열, 비교의 개념이나 이런 개념이 터득이 안 되면 한 번쯤은 학습 클리닉을 방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분류, 유목화, 명목 측정은 주 목적이 분류에 있습니다. 또는 유목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범주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각 범주들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보면 명목 측정 보면 성별, 종교, 거주지, 학교 다 여기는 겹치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소지 보면은 031, 032, 02, 041, 05 이런 거 다 지역번호, 고유번호 있지 않습니까? 또 우편번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상호 배타적이고 두 개가 같이 동시에 겹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이런 주소나 학교나 이런 그 도로명이나 우편번호나 이런 것들은 모두 명목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고 그때 사용한 도구를 뒤에서 나오게 명목 척도라고 합니다. 명목 척도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명목 측정을 수행하는 측정 도구를 명목 척도라고 한다. 그러면 보나마나 서열 측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서열 척도고 동간 측정에 사용한 것은 동간 척도고 비율 측정에 사용한 것은 비율 척도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열 측정은 여기 서열 측정은 앞에 나와 있는 구별의 기능이라는 명목 측정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기는 소위 서열과 비교도 할 수 있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측정을 서열 측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는 당연히 서열 척도라고 한다. 서열 척도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사유계층. 그렇죠? 사유계층.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또는 신라 장제에 나오는 것처럼 신라에 보면 상상, 상중, 상하. 그래서 9개 층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모두 서열 측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를 서열 척도라고 한다. 다음 등간 또는 동간. 같을 등, 같을 동 이렇게 여기 등간 측정, 동간 측정은 여기는 앞에 있는 명목 척도의 구별의 기능뿐만 아니라 서열 측정의 서열의 또는 비교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 동간 측정은 사용하는 도구인 동간 척도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가감의 기능. 왜냐하면 소위 변수의 동간성, 같은 한자 안 쓰겠습니다. 동간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의 기능도 같이 수행하기 위하여 하는 측정은 동간 측정, 등간 측정이라고 그 척도를 우리는 동간 척도, 등간 척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온도와 지능지수입니다. 온도와 지능지수가 등간, 동간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에 비해서 비율 측정이라는 비율 측정. 그러면 비율 측정 나와 있지요. 비율 측정이라는 것은 여기는 구별의 기능, 또 서열 척도의 서열 비교의 기능, 또 동간 측정의 목적인 더하기 빼기의 기능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곱하기 나누기, 승제의 기능도 같이. 왜냐하면 밑에 1번 나왔지만 절대 0점, 모든 변수가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절대 0점 또는 절대 원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절대적인 0 또는 0을 가진 척도를 가지고 이 척도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비율 척도가 되겠어. 똑같은 말은 절대 0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통 비율, 가감 승제가 분수, 비율, 몇 퍼센트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비율 측정. 그 사용하는 도구를 비율 척도라고 설명하고 있고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모든 측정이나 척도의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으면서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의 측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측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박스가 있는데 전에 말했던 박스라고 하는 것은 보기는 좋으나 그렇게 내 것이 안 되니까 위에 있는 문장으로서 시험 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가끔 나오는 것이 중앙치가 나오고 있는데 최빈값, 중앙값, 또 산술평균 이렇게 이런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빈값, 중앙값, 산술평균. 이거 평균치라고 합니다. 제시된 수치나 제시된 변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최빈의 것은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을 최빈값, 최빈치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중앙값,
중앙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수나 수치를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나오는,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변수나 수치는 무엇이냐? 즉 데칼코마니에서 때문에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제시된 변수나 제시된 수치 중에 없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앙치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데칼코마니 1, 2, 3, 4, 4개의 숫자가 나왔지만 여기는 최빈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앙치가 뭐냐라고 할 적에 1, 2, 3, 4를 접었을 때 가운데 있는 것은 2와 3의 사이. 그러니까 아이는 제시되지 않은 숫자인 2.5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치는 제시된 수치나 변수 중에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수치나 전체 변수를 다 더해서 변수, 개수로 나누고 그게 평균이죠. 평균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평균값, 평균치, 가장 신뢰로운 집중경향치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대표치 또는 집중경향치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비율 높은 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산술 평균을 넘어서 차례대로 최빈치, 중앙치, 평균치로 가되 그 비율 측정으로 넘어가면 비율 척도를 사용하게 되면 산술 평균을 넘어서 기하 평균이나 조화 평균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빈치는 모두어기 때문에 MO라고 이렇게 쓰고 중앙치는 메디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MDN이라고 씁니다. 평균은 미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M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M. 그래서 이렇게 명목 척도는 최빈치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중앙치는 최빈치뿐만 아니라 중앙치도 왜냐하면 이 서열 척도는 차례대로 나열해 놓고 그리고 누가 더 누가 덜 누가 먼저 누가 나중에 이 결정돼야 되거든요. 차례대로 나열해 놓고 하기 때문에 중앙치를 사용하고 그에 비해서 동간 척도는 모든 변수나 측정치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도 얼마큼 더 많다 얼마큼 적다라고 하는 더하기 빼기도 가능한 산술 평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보다 높으면 잘한다, 평균보다 낮으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는 동간 척도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비율 척도로 가면 산술 평균을 즉 우리의 평균값을 넘어서 조화 평균이나 기하 평균과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값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측정오차. 측정오차가 있는 측정오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측정오차. 한번 볼까요? 측정오차는 연구자가 측정 도구를 적용하여 측정 대상의 속성을 측정한 결과 얻어진 측정값. 자, 여기 보면은 측정 대상의 속성을 측정한 결과 얻어진 측정값. 그리고 측정 대상의 속성에 갖는 참값 사이의 불일치의 차이를 말한다. 불일치. 때문에 측정 대상을 속성한 결과 얻어진 측정값. 그 측정 대상의 속성에 갖는 차값. 측정값과 참값 사이의 불일치의 정도를 우리가 측정오차라고 한다. 측정오차는 여러 가지 개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속성과의 차이를 보면은 측정오차의 발생 원인, 다른 속성을 측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속성을 측정할 때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아볼 것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알아볼 것도 아닌 것을 알아보고는 다른 값이라고 이게 무슨 값이라고 이렇게 할 적에 측정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냥 제목으로는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응답자 개인의 독특한 성향, 또 상황 변수, 또 측정 도구, 또 그런가 하면 측정 방법, 기타, 이런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측정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밖으로 보여지는 이런 측정 대상을 가지고 한 밖으로 보여지는 측정값과 그 측정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참값, 차이를 측정오차라고 하는데 측정오차의 발생 원인은 이처럼 다른 대상을 측정함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측정자의 개인적 성향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 변수나 상황 변수가 바뀌어짐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도구가 바뀌어짐으로써 또는 측정 방법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타 이렇게 나와 있죠. 측정. 다음에 측정 오류.
여러분들은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측정 오류. 자, 이게 측정 오류라고 하는 것은 측정 오류. 측정 오류의 종류 또는 측정 오차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체계적 오차와 여기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가 있습니다. 이건 박스로 보시겠습니다. 체계적 오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 체계적 오차 또는 측정 오류의 체계적 오차, 체계적 오류, 비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류는 비체계적 오류는 무작위 오류라고도 합니다. 체계적 오류, 측정 오차 중에 체계적 오류, 체계적 오차라는 것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오류를 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체계적 오류는 마치 대표적인 예로서 저울의 시작점을 0으로 해놓지 않고 5로 해놨다면 어느 것의 무게를 다뤄도 5kg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은 알아보고자 하는 값을 제대로 알려주지는 못하지만은 몇 번을 대도 5kg이 더 나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측정 수치에 오차가 없이 차이가 없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신뢰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뒤에서 나겠지만 이 일정한 패턴이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오류인 체계적 오류는 신뢰도는 높다. 즉 오차가 거의 없다. 우리가 오차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차가 없다. 오차가 없다라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의 무게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잖아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봤느냐를 타당도라고 합니다. 타당도는 낮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몸무게가 그래도 장난을 치게 어린 때 보면은 몸무게 재고 있으면 요즘은 다 저울로 전자저울로 합니다만 뒤에서 발가락으로 싹 눌러서 이렇게 몸무게가 더 나오고 장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을 일정한 무게로 5kg을 출발점으로 한다면 누가 몸무게를 재더라도 5kg 더 나올 거예요. 다음에 재도 또 5kg 더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오차 없이 신뢰도가 높아. 그러나 재고자 하는 것을 재지는 못한다. 타당도는 낮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이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인구학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이런 특성에 따라서 개인적 성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또 힌두교 문화권에서 또는 뭐 이런 것처럼 다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구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런 오류나 간격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편향이라고 합니다. 편향. 그래서 비체계적 오류 또는 무작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정한 패턴 없이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일정한 패턴. 그 때문에 정확성이 없어요. 전날 밥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전날 좀 일찍 잤다는 몸무게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다음날 운동을 많이 하고 와서 몸무게를 했다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들쭉날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성이 없습니다. 오차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낮습니다. 정확성은 신뢰도는 낮다. 즉 수치의 정확성은 낮다. 그러나 제대로 알려주고 있죠.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준다.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을 타당도는 높다라고 하는 것이 비체계적 오류 또는 비체계적 오차 무작위 오류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측정자가 바뀜으로써 측정 대상자가 바뀜으로써 측정 상황이 바뀜으로써 측정 도구가 바뀜으로써 또 측정 방법이 바뀜으로써 그때마다 측정의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바로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없는 것을 비체계적 오류, 비체계적 측정 오차 또는 무작위 오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오류. 그래서 이런 박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문제가 출제가 분명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척도 마침 이 시간이 길다 보니까 측정과 더불어서 척도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좀 더 정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